윌리엄 제임스 하면은 사고의 흐름이라고 하는 주장을 해요. 자, 그래서 사고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순수 경험을 기점으로 진행되는 사고의 흐름이에요. 그럼 이게 뭐냐? 이합적인 것이 아니라 이합적으로 가면 집합이 되고 접합으로 가면 흐름이 됩니다. 알듯 못듯하죠? 자, 외려 이거는 영어를 보시면 좋습니다. 여기 이합이라고 하는 것은 디스장티브를 얘기합니다. 디스장티브. 접합이라고 하는 컨장티브예요. 여기 장티브라고 하는 것은 합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디스하게 장티브 하는 거냐, 컨하게 장티브 하는 거죠. 디스는 분리거든요. 그리고 장션이라고 하는 것은 연결이에요. 합친다는 얘기예요. 그럼 디스장티브는 뭐예요? 분리시켜 놓고 나서 나중에 합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고, 컨장티브는 뭐예요? 처음부터 분리되지 않게 합쳐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컨장티브는 처음부터 분리되지 않는 하나의 통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디스장티브는 띄워놓고 나니까 허전하니까 연결시켜야지. 띄워놓고 나서 그리고 나서 나중에 연결하면은 디스장티브입니다. 그래서 제임스가 심리학에 올려서 유명한 비유를 해요. 이합은 트레인 방식이라고 그래요. 기차 방식. 기차가 뭡니까? 한 칸 있죠. 근데 기차가 달리려면 어떻게 돼요? 연결해야죠. 1호차, 2호차, 3호차. 이 KTX 타면은 다 지하철도 그렇고 다 연결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기차는 한 양 다 떨어져 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운행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연결지주가 나오죠. 연결. 그러니까 띄워놓고 나서 나중에 결합시켜 놓고 나는 연결지주, 인위적인 연결자가 필요해요. 그게 뭐라고 했어요? 자아 같은 게 필요한 거예요. 처음부터 띄워놓고 나면은 어쩔 수 없이 나중에 결합시키는 장치, 자아 같은 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지가 허전해가지고 만든 게 자아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래 놓고 나서는 그 자아가 정말로 있는다고 여기는 거죠. 그래서 자아 없으면 못 견디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경험하는 그 세상은 트레인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삶을 아까 제가 독립된 어떤 걸로 보지 말라고 했는데 기차 한 칸씩으로 다 독립돼 있다가 나중에 자아라는 놈이 나와서 연결하고 하는 그런 게 세상이 아니라는 거고, 그럼 우리가 목도하는 세상은 뭐냐? 그거는 거대한 리버, 흐름이에요. 강물은 흘러갑니다. 제3한 강경 밑에 강물이 흘러가죠. 그런 겁니다. 강물은 사실은 띄어져 있지 않아요. 띄어져 있지 않고 흘러가니까 그걸 강물이라고 하는 거죠. 네? 강물을 어떻게 여기서 여기까지 띄워놓고 나중에 그걸 연결하겠어요. 거대한 흐름으로서의 세상만 있고 우리는 그것을 원초적으로 경험하는 것뿐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니까 그것만 기억하세요. 기차냐 강물이냐 트레인이냐 리버냐, 그거 하면 아주 쉽죠. 그래서 그런데 이 사고의 흐름을 구조적으로 보면은 실질적 부분과 이행적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실질적 부분, 그러니까 substantive 파트와 그다음에 transitive 파트인데, 실질적 부분, 제임스가 뭐라고 했어요? 인간은 경험할 때 경험항들과 그들 사이의 관계 두 가지를 동시에 경험한다고 그랬죠. 이렇게 보면 개별적인 경험항들이 실질적 부분이라는 거예요. 실질적 내용의 부분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용은 얘네가 가지고 있지, 경험항들이. 예를 들면 이걸 지금 파랑색 매직이라고 하죠. 파랑색이라고 하는 느낌. 지금 좀 추우세요? 더우세요? 춥다 덥다라고 하는 느낌. 이런 수많은 느낌들의 내용이 있죠. 얘는 내용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실질적 내용을 가진 부분들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경험이 안 되지. 이것을 연결해야 되죠. 그 이행적 부분인데 어떻게 연결해요? 재밌게 얘기했죠. 그리고 접속사죠. 그리고라고 하는 것도 느낌이라고 하는 거고, 만약이라고 하는 거, 그 연결사 같은 거 아니에요. 이런 것도 다 느낌이라고 처리합니다. 이게 재밌는 부분이고 앞으로 더 연구해야 될 대목인데, 이런 거예요. 사람들은 느낌은 경험이죠. 느낌이 경험인데 보통 명사나 형용사, 문법적으로 얘기하면 명사나 형용사만 경험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춥다. 그러면 추움이라고 하는 느낌을 띄워서 추움이라고 하는 독립된 경험,
춥다라고 하는 건 형용사적인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얘기했듯이 파랑색, 파랑, 명사일 수 있죠. 이런 식으로 명사나 형용사들만 경험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절대 경험 못해요. 왜? 연결해야지. 지금 여러분께서 파랑색 매직펜이라고 딱 이렇게 경험할 때 뭐예요? 파랑색, 매직펜, 매끄러움, 원통형이 뭐예요? and. 파랑색 and, 원통형 and, 매끌매끌함 and, 필기형 and, 그리고의 연속이죠. 이거 없이 이걸 알 수 있냐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태까지 대부분 명사, 형용사만 띄워놓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게 경험하지 않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and 집어넣지 않고 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and가 뭐야? 관계지. 그러니까 관계를 먼저 경험한다는 거예요. 관계 경험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경험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관계는 뭐예요? 관계 자체가 실질적 내용이 있는 게 아니죠. 연결해 주는 거니까. 그래서 이행적 부분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 그리고도 느낌이 놓쳐져 있어요. 그래서 사고의 흐름의 내용 중 어떤 것은 강조되고 추상돼서 이제 소위 그 전에 전통 철학자들은 이제 명사적인 것만 강조한 거죠. 그게 다 실체적으로 봤는데 이 명사적으로 보이는 그 실체적인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어떤 경험망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이행적인 관계들인데 중요한 것은 명사나 형용사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이외의 품사로의 관계, 연결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보면은 실질적 부분이 명사, 형용사 같은 거라면 이행적 부분은 연결사, 접속사인데 어떻게 보면은 연결사와 접속사 없이 어떤 경험도 없죠. 그래서 이렇게 관계를 처음부터 경험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게 이것이 제임스 사상의 그 사고의 흐름 또는 순수 경험, 이것이 주로 그의 그 심리학 원리에 나오는, 그래서 우리가 순수 경험에서 경험하는 이 세상이 뭐냐, 이 사고도 흘러가는 거고 세상도 흘러가고, 그래서 트레인 방식이 아니라 리버 방식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뇌의 문제가 나옵니다. 제임스는 단순히 과학만 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철학만 하는 사람도 아닌 의학자였기 때문에 뇌에 대해서 해부학적 지식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냥 추상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뇌 생리학적 입장에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심리학 원리라는 책에서 뇌와 관련한 세 가지의 중요한 주장이 나오는데 이걸 보면은 제임스가 얼마나 천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적어도 100년을 앞서간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첫째, 뇌와 관련해서 이런 주장을 합니다. 두뇌에서 심리 상태가 유래한다. 마음은 뇌에 있다는 얘기죠. 오늘날은 상식이에요. 마음이 어디 있어요? 요새도 보면 여기 있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하면 여기를 얘기를 해요. 옛날 사람들은 어디라고 했겠어요? 마음이 어디냐면 여기 있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도 그걸 잊지 않고 있어요. 이렇게 강의라고 멀쩡하게 얘기할 때는 뭐 마음이 여기 있습니다. 뇌에 있습니다. 의식은 뇌에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답답할 때 있잖아. 그럴 땐 가슴을 치지 여기를 쳐요. 답답해 하면서 머리 치는 사람 없어요. 가슴을 쳐. 왜? 동양이든 서양이든 마음은 심장에 있다고 봤던 거예요. 전통적으로 알 수 있는 게 동양에서는 마음 심자 이렇게 쓰죠. 그 한자는 원래 모양 글자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는 심장의 네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죠. 좌심방, 우심방, 우심실, 좌심실 돼 있죠. 그걸 모양이래. 어쨌든 마음심은 뭐예요? 심장을 뜻하는 거지.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뜻도 되고 심장도 되잖아요. 서양도 똑같죠. 하트. 심장이라는 뜻도 되지만 마음이라는 뜻도 되죠. 그래서 이건 동서양이 다 가슴을 쳤던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여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불과 한 100몇십 년의 역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제임스는 생리학을 했기 때문에 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냐. 마음이라고 하는 거,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뇌에서 일어나는 어떤 현상이다. 그걸 인정해요. 그건 뭐 지금은 상식이 돼 있지만은 이 뇌과학이 등장하기 전에 이미 19세기 말에
이 주장을 하는 겁니다. 오늘날 뇌과학, 주류 뇌과학에서 주장하는 이런 거. 사고는 대뇌의 기원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뇌의 생리화학적 구조가 심리 상태를 일으킨다는 주장을 해요. 근데 오늘날은 더 정교해져서 두뇌의 생리화학적 구조가 뭐예요? 시냅스 사이의 전기화학 반응이라고 봐요. 의식과 마음을. 시냅스. 그러니까 우리의 뇌를 보면은 우리의 대뇌에는 약 1천억 개의 뉴런, 뇌 신경세포가 있고 하나의 신경세포에는 5천 개의 시냅스 연결점이 있어요. 시냅스라고 하는 거는 마치 좀 과장해서 그리면 뼈 관절 비슷하게 이렇게 돼 있어요. 묘하게 떨어져 있죠. 그럼 여러분이 지금 내 정보를 인식하는 겁니다. 음성적이건 시각적이건 여러 정보가 들어가면은 그 정보가 가죠. 정보가 갈 때에는 전기적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건너뛸 때에는 이 내용에 맞는 화학 물질이 분비돼서 갑니다. 그럼 여기는 화학 반응이죠. 그 정보의 내용이 화학적 물질화돼서 넘어가고 다시 전기적으로 바꿔서 가요. 되게 번거롭죠. 그런데 빛의 속도보다도 빠르게 이걸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뭐라고 했을 때 웃잖아요. 예? 가슴을 치냐 여기를 치냐 했을 때. 근데 여기에 조금 더딘 사람은 뭐야? 한참 지나고 놈이 웃으니까 따라 웃지. 근데 대부분은 거의 빛의 속도로 가요. 묘하죠. 얼마나 정말 신비롭습니까? 이렇게 빨리 이것을 전기화학 다 가는데 요 연결점은 시냅스라고 그래요. 시냅스. 그런데 이게 하나의 뇌신경세포에 약 5천 개의 연결점들이 중간에 이렇게 빨대 꽂듯이 연결되어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산수라면 어떻게 돼? 우리 뇌에는 시냅스가 몇 개가 있을 것 같아요? 1,000개. 아니 1천억 개라고 돼 있죠. 1천억 개죠. 뇌신경세포 숫자가 각 신경세포마다 5천 개가 있어요. 5천 개의 시냅스가 있어요. 다 합치면은 약 500조 정도가 됩니다. 이게 오늘날 뇌과학이 밝힌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연결점으로 보면 엄청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이 복잡하게 생각한다는 것은 오늘날 뇌과학 과학의 입장에서 보면은 약 500조 개의 시냅스 연결점에서 벌어지는 전기화학 반응이지. 현재는 요 정도 돼 있고 그래서 어떤 사고는 대체로 어느 부위일까 하는 요 정도만 돼 있어요. 근데 아주 세세한 이런 것까지는 아직 못 들어가 있는데 어쨌든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를 이미 그 19세기 말에 그 대뇌 생리학을 통해서 주장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모든 감각은 대뇌 피질의 작용에 다 상응할 수밖에 없다. 오늘날 주류 뇌과학에서 다 인정하는 그런 거죠. 여러분이 무엇을 경험하고 무엇을 의식하든 간에 그것은 뇌에서 벌어지는 저 5,500조 개의 시냅스 상에서 벌어지는 전기화학 반응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보면은 아 그래 워낙 뛰어나니까 뇌과학의 원조도 하는구만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오늘날 주류 뇌과학에서 주류 뇌과학을 흔드는 개념이 나옵니다. 그걸 뇌의 가소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가소성. 이 가소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플라스티시티.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플라스틱이죠. 플라스틱 다 아시잖아요. 이것도 플라스틱이 돼 있고 여러분 책상 다 플라스틱인데 가소성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소 번역 잘한 거예요. 소는 조소할 때 그 미대 같은 데 가면은 진흙 가지고 뭐 사람도 만들고 도자기도 만드는 거 조소죠. 조소학과 조소 전공이라는 게 있어요. 조소를 얘기해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유연한 진흙이 있으면 여러분이 그것을 주물럭 돼서 밥그릇을 만들 수도 있고 국그릇을 만들 수도 있고 도자기를 만들 수도 있고 사람의 모양으로도 만들 수 있죠. 여러 가지로 변화 가능한 유연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가소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원래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합성수지라고 알고 있지만 형용사적으로 보면은 가소적이다, 유연하다 그런 뜻이 돼요. 그러니까 유연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변화 가능한
변화 가능성 이런 것이 가소성인데 뇌에서 오늘날 가소성은 이런 개념입니다. 아까 뇌과학의 주류는 이거죠. 네가 무슨 생각을 하든 간에 그것은 뇌에서 벌어지는 전기화학 반응이다. 신경세포에서 벌어지는 전기화학 반응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기화학 반응은 물질적 반응이죠. 그럼 우리 심리현상이 뭐예요? 물리현상에서 다 온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지금 제임스는 그거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심리현상은 뇌에서 벌어지는 전기화학적인 물리적 현상 속에서 벌어지는 건 맞다는 거예요. 즉 이런 거죠. 우리의 뇌에서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다 인정합니다. 뇌과학에서 인정해요. 그런데 가소성은 뭐냐면은 뇌에서 마음이 일어나는 것도 맞지만 그렇게 일어난 마음의 상태를 지속적, 주기적으로 반복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관련된 뇌의 구조가 변화한다는 거예요. 화살표가 거꾸로 가. 뇌에서 마음이 일어나지만 그 일어난 마음의 상태를 특정하게 반복하다 보면은 훈련 학습하다 보면은 관련된 뇌 부위가 거기에 맞게 재구조화된다고. 다시 세팅이 된단 말이에요. 뇌가 바뀐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뭐예요? 화살표가 양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는 거예요. 오늘날 주류 뇌과학은 여전히 화살표 위의 화살표만 주장합니다. 그래서 지긋지긋하게 얘기해. 사람의 마음은 신비로운 게 아니야. 뇌에서 벌어지는 전기화학 반응이야. 물리적인 거야. 이게 다 물리주의라고 합니다. 심리 별거 아니에요. 다 물리주의요. 그런데 오늘날 주류는 아니지만 거의 주류가 되고 있어요. 가소성을 주장하는 것이 뇌과학 여러 분야에서 실험을 통해서 다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 마음이 뇌에서 일어난 건 맞는데 특정한 마음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관련된 뇌 부위도 바뀌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가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가 마음을 일어나게 하고 변화할 수 있지만 그 마음이 뇌를 재구조화시킬 수도 있다는 게 화살표가 거꾸로 가죠. 이게 오늘날 새로이 등장하는 뇌과학의 가소성 개념입니다. 이 가소성 개념은 불교인한테 아주 소중한 개념이에요. 왜? 명상에 대한 과학적 근거입니다. 명상은 뭐예요? 마음의 훈련이죠. 명상을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그 마음의 상태가 계속 반복돼서 유지가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관련된 뇌 부위가 재구조화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동양에서 보면은 일상심이 도다. 일상에 뭐 별 되지도 않는 생각들 이게 다 도다는 게 아니고 일상심시 도다는 얘기는 뇌과학적으로 보면은 그 경지에 간 선사나 그 큰 스님은 어떻게 돼요? 그 경지에 가고 나면 일상에 그 어떤 것 해도 도와 위반되지 않습니다. 그게 뇌과학적으로 보면 뭐예요? 그 경지에 가면 어떻게 돼? 그 경지에 쉽게 가요? 평생을 수행을 통해서 마음의 훈련이 돼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관련된 뇌 부위가 재구조화, 세팅이 새로 됐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 일상을 살아도 구태여 참선에 안 들어도 들거나 안 들거나 일상을 똑같이 살아. 왜? 구조가 달라졌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 명상 참선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가소성 개념 같은 건데 이런 뇌도 바뀔 수 있다. 마음 작용에 의해서 뇌도 재구조화되고 바뀔 수 있다. 이런 주장을 두 번째 주장으로 합니다. 즉 심리 상태가 물리 상태를 변화시키기도 한다. 즉 우리가 사고하는 동안 우리의 뇌도 변화한다. 즉 기억과 같은 연속되는 과거 경험의 심리 상태가 뇌라고 하는 물리 상태를 재구조화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가소성이라고 명시적으로 이분이 말씀하진 않았지만은 적어도 심리가 물리적 구조로 바꿀 수 있다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장은 그거죠. 심리 상태가 물리 상태를 변화시킨다고도 했지만은 그 심리 상태도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얘기예요. 끊임없이 계속 변화를 강조하죠. 흘러가는 변화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사고는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지향되는 끊임없는 변화의 흐름이다. 지금 사고의 흐름, 관계의 흐름, 변화의 흐름. 그 흐름은 하나의 변화로 놓고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드디어 유명한 에이전트로서의 자아를 비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종래의 서양 근대 철학은 데카르트에서 시작이 되는데, 데카르트가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결국 나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동안만이고, 내가 생각한다. 그 에고 코기토라고 하는 거, 영어로 얘기하면 I think, 또는 독일어로 하면 ich denke, 나는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이 모든 것에 수반되는 가장 근본적인 것이다. 이런 주장들을 해요. 그래서 그때의 나라고 하는 게 바로 자아죠. 생각, 사유의 능력을 이성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뒤에 근대 철학은 딱 두 가지 개념입니다. 자아와 이성을 가지고 굴러간 시대인데, 그런 자아를 제임스는 비판합니다. 자아를 이런 개념으로 돌려서 설명해요. 에이전트라는 말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에이전트. 에이전트는 뭐가 떠올라요? 에이전트 제임스. 그러면 제임스 요원. 그 미국 영화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요원. 뭐 있어 보이잖아요. 요원. 근데 그 에이전트 요원이라는 뜻도 되는데, 여기서는 일종의 주관자 같은 거예요. 원래 에이전트라고 하는 말은 아게레라고 하는 말에서 온 건데, 아게레는 어떤 능동적으로 추진하는 자, 소위 뭐 하는 자지, 능동적으로 뭘 하는 자, 그런 게 에이전트예요. 그러니까 어떤 작용을 할 때 작용의 주체가 되는 근원과 같은 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한다고 했을 때 누가 하는 거잖아요. 그 하는 그 누구. 그 하는 그 작용을 이끌어가고 그 하는 작용을 있게 한 그런 거죠. 그래서 그가 한다고 했을 때 그예요. 분류적으로 놓고 설명을 하죠. 유업보 무작자 같은 게 쉽죠. 업과 보는 있지만 짓는 자는 없다는 얘기예요. 답답하죠. 업은 행위인데, 아니 뭐 행위가 있으면 누가 행동한 거잖아요. 누가 없는데 뭐 행위가 있고 그 행위에 대한 과보가 있겠냐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요거를 이렇게 봅시다. 이건 에이전트 같은 거로 놓고 보자고요. 일단 그렇게 놓고서 제임스가 자아를 비판하는 걸 보면은, 이제 여기서 에이전트라고 한 것은 어떤 경험작용의 주관자, 주체, 뭐 하는 자, 그런 건데, 전통적으로 이런 에이전트가 자아로서 꼭 있어야 된다고 여긴 거예요. 전통적으로. 왜냐? 이 사람들의 사고의 전제는 이거예요. 부분들의 집합이 전체이죠. 이것도 이제 설명할 필요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당연하지. 이 강당 전체 인원은 뭐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더하면은 이 전체가 나오겠죠. 1부터 2까지 다 더하면 10 전체가 나오듯이. 그런 거예요. 그런 전제를 하고, 또 사물에 대한 인식이란 이합적 부분들의 집합이다. 이합. 사물들은 아까 실체적으로 개체로 다 독립되어 있다고 여긴다고 그랬잖아요. 전통적으로. 그리고 나서 띄어져 있으니까 디스장티브죠. 띄어놓고 나니까 허전하니까 자아를 통해서 연결해 버리잖아요. 뭐 그런 거. 그래서 이합적 부분들을 집합시켜 놓아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전체를 통일해서 인식해야 되기 때문에 인간의 주관 속에는 잡다한 요소들, 그런 감각질들을 통일하는 주체로서의 작용원,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되게 어렵게 설명했죠?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인식할 때는, 경험할 때는 다 띄워놓고 다 본다는 거예요. 제 시작할 때 상식적으로 보면 다 실체로서 독립돼 있고 여기듯이 그 개별적인 경험들로 다 띄워놓고 본다. 디스장티브에 다 띄워놓고서 나중에 연결하는 자가 필요하다. 그걸 자아라고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행위론으로 가면 그 자아가 에이전트 같은 거라는 거예요. 인식상에서는 그렇게 띄워놓은 것을 연결통이라는 자를 자아라고 부르는 거고, 행위할 때에는 누가 행위를 해야 되니까 그게 바로 에이전트 같은 게 있어야 된다. 이렇게 여기는 거죠. 그래서 전통 철학에서는 관계도 처음부터 경험된다라고 하는 것을 무시한 채 인간의 인식 활동을 연쇄적으로 유동하는 사고의 흐름으로 보지 않고
제임스는 그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하나의 흐름으로 봐야 되는데 그렇게 보지 않고 디스장티브 한다는 거죠. 띄워놓은 다음에 나중에 인위적으로 합치는 방식. 그래서 단속적으로 떨어져 있는 그 실체의 항들을 다 집합시켜야죠. 집합시켜 놓고 이것들을 실체 항들을 집합시켜 놓는 관계 지우는 어떤 통합적인 주체, 그러니까 통합적 작용원, 그런 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아죠. 그러니까 자아가 나는 생각한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자아가 있어야 생각을 하는 것이고 자아가 있어야 행위를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런 얘기는 자아가 있어야 경험도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자아를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처음부터 분리되지 않는 사고의 흐름, 관계의 흐름을 인정하지 않고 띄워놓은 다음에 나중에 인위적으로 결합시켜 놓는, 나중에 추상적으로 설정해 놓는 그런 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아는 소위 그 경험 이전의 선험적 자아는 경험을 넘어선 초월적인 실체이고 추상적으로 만들어낸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다시 제임스와 불교를 한번 놓고 보면은 제임스는 이제 관계론을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전통적 철학이 다 실체로서 띄워놓고 나서 나중에 이들 사이에 인위적 관계가 있다. 그리고 그런 관계의 지주가 에이전트라든가 자아 같은 거다. 근데 그 필요하지 않다는 주장을 하는 건데 불교도 마찬가지죠. 불교는 연기야말로 실상을 보는 것이고 이런 연기적 관계론에서 보면 어떻게 돼요? 자아는 인정할 수 없다는 거죠. 인간은 색수상행식, 오온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이면에 자아와 같은 것이 경험되거나 발견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즉 관계론적으로 봤을 때 자아나 실체는 필요하지 않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다중적으로 얽혀 있는 관계의 거대한 관계의 망이 있는 것뿐이죠. 불교식으로 보면 인드라망, 인드라의 어떤 네트워크들만이 있고 이런 관계를 우리가 직접적으로 경험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분리시켜 놓은 다음에 이것을 통일시키는 이런 통일의 이념을 위해서 설정되는 실체, 대표적인 게 바로 자아죠. 이런 것은 필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불교식으로 보면 연기임으로, 즉 세상 모든 것은 수많은 조건에 의해서 관계 맺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오원 이면의 고정불변의 자아 같은 것은 인정할 수 없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연기임으로 무아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무아가 대승불교에 가면 무자성이로 바뀌어요. 이때의 자성은 실체성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연기임으로 무자성, 고정불변의 실체성 같은 것은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고정불변의 실체성이 비어있다라고 하니까 뭐예요? 공이라고 하는 거지. 공은 바로 비어있음이고 자성이 비어있다,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연기임으로 무아이고 무자성이고 공이라고 하는 것이 제임스식으로 보면은 처음부터 컨장티브한 흐름 속에 관계만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띄워놓고 나서 나중에 연결하는 통일의 이념을 향한 어떤 실체로서 자아 같은 것은 구태여 필요하지 않다. 그런 주장과 통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를 지금 흐름이라고 보고 있죠. 제임스는 사고는 연쇄된, 그러니까 우리의 사유는 연쇄된 연속적인 구조를 가진다. 즉 사고는 흘러가는 것이다. 마음은 흘러가고 사고의 흐름, 관계의 흐름, 변화의 흐름이라고 됐죠. 근데 이 흐름이라고 하는 건 계속 끊어지지 않고 연속돼 간다는 얘기잖아요. 연속성을 얘기를 하는 건데 연속성 기능을 수행하는 게 오온 중에 바로 식온인데, 그래서 인간의 삶을 초기 불교 경전에서는 식을 유라고 표현합니다. 식유라고. 초기 불교에서 식은 위냐나죠. 근데 이걸 소타라고 봅니다. 소타. 소타는 흐름이에요. 스트림. 아까 제임스 식은 리버 같은 거죠. 그러니까 식도 흘러간다. 그러니까 후설식으로 하면 의식의 흐름을 얘기를 했던 거고 제임스식으로 얘기하면 사고의 흐름을 얘기했는데 초기 불교식으로 하면 뭐예요? 식유라는 얘기야.
잘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험은 연속성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인간의 삶과 경험에 있어서의 연속성을 보여주는 거, 그게 바로 식이고, 그래서 식은 흐름이라고 보는 거고, 근데 불교는 독특하게 윤회라고 하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유도 흐름이라고 표현합니다. 유, 부하와 이거를 소타라고 합니다. 이 부하바, 유라고 번역된 게 어디서 나와요? 아까 12연기에 나오지. 무명행식 명생유입이 촉수의 취, 유 생로사지. 생로사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이죠. 태어나서 늙어 병들어가는 우리 괴로운 어떤 중생의 한 삶이에요. 그 전이 유죠. 이 유는 사실 부하바는 유라는 뜻이에요. 있음이라는 뜻인데 정확히 얘기하면은 그냥 있다는 것이 아니라 되어 있음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being이죠. 있음이. 근데 being이라기보다는 becoming에 가까운 겁니다. becoming. 되어 있음. 그냥 있음이 아니라 되어 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윤회를 놓고 생각을 하면 이때 유는 마치 윤회의 정거장 같은 거예요. 어디 윤회의 정거장에 배치되어 있음. 이렇게 볼 수 있죠. 그 정거장에 배치되어 있으니까 다음은 어떻게 돼? 거기에 태어나서 노병사의 과정을 겪겠죠. 그래서 의식과 의지를 통해 지은 업이 있는데 그 업에 따라서 윤회의 각 단계를 여전히 연속적으로 순환 반복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식도 흘러가고 류도 윤회로서 흘러간다. 이렇게 보는 거죠. 결국 뭐 사고의 흐름이나 그 여기 식의 흐름이나 다 이런 식으로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연속과 흐름을 얘기를 하다 보니까 초기 불교식으로 보면 연기임으로 무상이라고 하죠. 즉 수많은 조건들이 서로 작용을 의존하기 때문에 어떤 것도 영원불변한 건 없다는 건데 여기서 무상이라는 얘기는 영원불변한 게 없다. 다시 얘기하면 다 변화한다는 거죠. 매 순간마다. 이렇게 얘기하면 찰나 계속 변해 간다는 뜻이 된 겁니다. 이걸 강조하다 보면 나중에 부파불교는 찰나설이 나와요. 엄밀하게 보면은 초기 불교에서는 찰나 개념을 주장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부파에 가니까 이런 무상 개념이 이제 찰나설이라는 식으로 이렇게 분석이 되는 건데, 근데 또 연기를 강조하다 보면 계속해서 서로 영향을 미쳐서 변화해 가는데 계속 영향을 미치는 관계로 이어져 간다고 볼 수 있죠. 이렇게 보면 연기는 이어져 간다. 이런 흐름을 부파불교에 가면 상속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서로가 연속돼 가니까 이걸 상속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경량부라고 하는 부파에 가면 둘을 합쳐져요. 찰나설과 상속설. 사실은 언뜻 보면 모순되죠. 찰나는 찰나 매 순간 끊어진 거잖아요. 연속은 끊어지지 않고 쫙 이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찰나가 불연속이라면 연속은 여기 지금 상속은 연속이죠. 서로 모순되는 것 같은데 합쳐요. 어떻게? 염념, 찰나, 상속이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염념, 찰나, 생각이 불연속적으로 끊어져 가면서도 서로 이어져 가는 거야. 묘하지.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끊어져 있는데 어떻게 연결되냐. 이제 에너지 개념. 그래서 중요한 게 공능과 힘이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힘에 의해서 그 추세가 이어져 간다고 보는 건데,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염념, 상속, 불연속이지만 연속돼가는 뭐 그런 흐름인데, 다 제임스도 다 유사하게 봤고, 뭐 아리아식은 말할 것도 없죠. 종자들을 저장하면서도 변화하면서 흘러가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불교의 무아설을 제임스적으로 설명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제임스가 에이전트로서의 자아를 비판했죠. 뭐냐면 아주 잡다한 여러 경험항들이 있다. 그리고 이것이 감각질, 아까 퀄리아 같은 이런 것들로 다 독립돼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만 다 봐야 된다. 이것이 영국식 경험론입니다. 근데 이렇게 다 독립시켜 놓고 나서 그 배후에 그것들을 통합하는 별도의 장치, 그거를 이제 합리론 쪽에서는 바로 별도의 통합장치, 작용원, 에이전트, 그거를 잘하고 했었죠.
근데 그걸 또 선험적자라고 했어요. 선험, 경험이 앞서서 경험을 가능케 해주고 통인해주는 자아가 꼭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아가 거의 병이에요. 그러니까 자아 무너지면 신이 무너지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재밌는 건 20세기 철학은 니체가 신이 죽었다고 했듯이 신이 무너졌고 신이 무너지니까 자아도 무너집니다. 그래서 자아를 이렇게 대놓고 비판하는 철학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이전트로서의 자아를 지금 선험적 자아는 경험을 넘어선 초월적으로 상정된 실체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거 없어도 사는데 문제 없다는 거예요. 이 불교의 무아설은 오온무아죠. 그러니까 오온은 경험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온, 그러니까 인간의 오온, 색수상행식, 색은 일종의 물질 작용, 물질 기능이라고 볼 수 있고, 수는 감수 기능, 상은 표상 지각 기능, 행은 의지와 행동 기능 같은 거고, 식은 식별, 의식, 뭐 이런 알의 기능일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화합하고 있다는 겁니다. 연기적으로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지 그 이면에 지금 연기적으로 조화가 되었다는 얘기는 색수상행식이 애당초 분리되지 않고 이미 화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제임스식으로 뭐예요? 컨장티브라는 얘기다. 오는 컨장티브라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리되지 않고 처음부터 합쳐진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띄워놓고 디스장티브를 하니까 어떻게 돼? 색수상행식이면은 색수상행식 이면에 이게 떨어져 있으면 안 되잖아. 연결시켜주는 배우의 어떤 놈, 자아 같은 게 필요하겠지. 그게 바로 아트만 같은 거예요. 근데 부탁해서는 그래? 찾아봐. 경험되냐는 거예요. 경험 안 됩니다. 그럼 뭐야? 설정하는 거예요. 상정하는 거지. 자아라고 하는. 왜? 띄워놨으니까. 근데 디스장티브 하니까 아트만을 상정하는 건데 처음부터 연기적으로 화합되어 있는 컨장티브한 것이라고 본다면은 구태여 나눌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아라는 얘기죠. 그게 지금 에이전트로의 자아를 비판하는 것과 초기 불교가 맞는데 불교 내부에서도 헷갈린 거예요. 오온 무아를 얘기하는데 그 뒤에 얘기를 잠깐 말씀드리면은 초기 불교에서 이제 부파 불교로 넘어갈 때 보면 오온 무아에 대한 해석 차이고 지금 제임스식으로 보면 오온 무아를 디스장티브로 봐야 되냐 컨장티브로 봐야 되냐는 문제인데 불교는 두 개 갈라집니다. 이게 이런 거예요. 부처님 말씀에 인간은 오온으로 돼 있고 그런데 배우의 자아는 없다. 오온 무아야. 그런데 무아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건 불교가 아니에요. 뭐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을 텐데 그건 불교가 아니지. 따로 나가서 딴 살림 차려야지. 근데 부파 불교도 불교잖아요. 그러니까 무아는 인정해야 돼. 근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 무아는 부처님 말씀이니까 그건 맞는 것 같은데 오온 무아면은 그래 인간은 오온으로 돼 있대. 색수상행식. 그럼 뭐야? 오온이 있다는 거지. 오온이 개별적으로 있지만 그 배우의 자아는 없다는 식으로 가요. 그럼 무아이지만 어떻게 돼? 오온은 있다고 보는 거죠. 자아는 없지만 앞에 무아는 있다는 식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비슷하잖아요. 관계론을 실체적으로 먼저 A, B, C, D가 있고 그리고 나서 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교기 때문에 연기와 무아는 다 인정해. 그거 인정 안 했다가는 불교도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부파 불교도 설일체부도 그거 다 인정하는 거야. 연기임으로 무아 다 인정하는데 뭐야? 그런데 연기임으로 무아가 되려면 연기는 뭐야? 관계라면 오온이 연기한다는 거 아니야? 그럼 색수상행식이 있고 그리고 나서 화합을 해야지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까 보면 실체적인 생각이죠. A, B, C, D가 있고 그리고 나서 연기적인 관계가 뒤에 있다는 방식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야? A, B, C 먼저 있는 얘네들이 중요하지. 설일주의부는 뭐야? 일체인데 이게 뭐 세상 모든 게 아니라 세상 모든 것을 환원할 수 있는 75가지의 나르마, 법들. 그러니까 오온을 75가지로 확대하면 75법이 된다고. 그러니까 75법, 오온 이것들이 있고 이들 사이의 관계가 연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아니지 않느냐. 지금 제임스나 관계론식으로 원래 연기론의 관계론의 취지는 A, B, C, D, 오온이 있고
있고 얘네들이 나중에 연기적으로 관계 맺는 게 아니라, 즉 디스장티브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분리되지 않는 컨장티브한 것이 원래 관계론의 취지다. 관계의 네트워크가 먼저 있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인위적으로 분절해서 실질적으로 사물을 분리하는 것뿐이다 라고 비판하는 분이 누구예요? 용수입니다. 그게 바로 중론의 취의주의이고, 그래서 무자성 공을 얘기해요. 설일체부를 공격할 때 니들이 오원 무아이고 연기임으로 오원 무아니까 연기 무아는 인정하지만 앞에 오원은 있고 그 오원을 확대하면 75법이니까 75법의 일체법은 다 존재한다. 자성을 가지고 실체적으로 다 존재한다고 하니까 나그러주나 용석께서는 이건 뭔가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교조 부처님 말씀이 왜곡됐다는 거죠. 왜? 연기법이 제임스식으로 얘기하면 연기법, 관계론이 어떻게 된 거예요? 컨장티브하게 전개된 것이 아니라 니들은 디스장티브하게 봤다는 거예요. 75법 5원을 띄워놓고 나서 나중에 연기적으로 나중에 결합된다고 보는 건데 그게 아니다. 원래 연기라는 것을 주장하게 되다 보면 니들이 주장하는 자성, 어떤 실체성, 고정불변의 독립성 이런 거는 인정할 수 없다. 그런 걸 공이라고 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본다면은 표현 방식들은 좀 다르지만 세상의 실상을 관계로 놓고 디스장티브가 아닌 컨장티브, 즉 트레인이 아닌 리버의 방식으로 봐야 된다는 이런 것들은 표현 방식은 좀 다르지만 실상을 보는 취지에 있어서는 상당히 통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까지 설명한 이 윌리엄 제임스의 사상은 정말 불교 쪽에서 정말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께서 정말 제임스 공부를 이 기회에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주 불교만큼이나 아주 매력적인 학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